지단도원 도반님, 지단도원TV 구독자님,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천명국가로 가는 길 6번째 시간으로 주제는 한국의 진영정치 지형에서 보수정치의 문제들이라는 주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국의 정치 지형은 지금의 그 거대 양당이 지배하는 체제이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뭐 정치 양극화, 뭐 진영 간의 극한 대립으로 인해서 이제 사회적인 갈등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 거대 양당 체제가 굳어진 것은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1990년대 말 김대중 정부 이후부터 비롯되었는데요. 물론 이제 그 중간에 제3당이 등장하긴 했지만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최근 3, 4년 동안 이 양당 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가장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거대 양당,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이 두 거대 양당을 이제 묘사하는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표현이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죠. 국민의힘은 이제 무능정당으로, 뭐, 언론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내로남불, 거기에다가, 최근 또, 최강욱이, 암컷, 발언 논란으로 인해서 이제 후한무치한 정당으로까지 이제 얘기했죠. 뻔뻔한 거죠. 그러니까 후한무치가 얼굴이 두꺼워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부끄러움이 없는, 이제 그런 말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뻔뻔하다는 건데요. 오늘 저는 이 양당 체제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전문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다당제가 필요하지만, 이제 무엇보다도, 현재 한국 정치의 그 축이 그 흐름이 아직은 양당 체제에 있고 그 중에 한 축을 차지하는 이 보수 정당의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대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올해 유럽 국가들의 이제 큰 변화를 들자면 우파 정당들의 집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파 돌풍이 이제 계속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화면에도 제가 올려놨습니다만, 이제 폴리티코의 기사 제목, 유럽이 우파가 돌풍이 불고 있다. 그래서 EU가 유럽연합이 재편되고 있다라고 하는 폴리티코 올해 6월 25일 기사 제가 제목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GTS라는 인터넷 매체에서는 이제 유럽의 보수주의 물결이라는 주제의 기사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올해 8월 23일 기사인데요. 지난 1년 동안 유럽의 주요 국가들, 뭐, 이탈리아, 뭐, 핀란드, 그리스, 스웨덴에서, 우파, 보수당, 또는 이제 중도 우파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거나 또는 정부 연합에 참여하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우파 또는 이제 보수 정당의 성공이, 어떤 선거 행동의 패턴을 동반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유럽 정치에서 트렌드로 흘러져 왔던 그 흐름들을 완전히 바꿨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시작이 이제 사실 작년부터입니다. 작년 2022년, 여기 사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제 지오지아 멜로니라고 하는 이제 이탈리아 총리가, 작년에 이제 당선이 됐죠. 그 유럽의 보수 운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됐는데, 이태리 같은 경우는 좀 정치적으로 굉장히 독특한 역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구조적인 요인들이 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2022년에 중도 우파 연합이 이제 승리를 가져오게 됐고, 이제 이것은 곧 이제 멜로니 총리의 그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녀가 가지고 있는 뭐 정치적 수완이라든지 또 이 그녀가 가지고 있는 이제 카리스마의 영향이 상당히 컸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지금 이제 정치적인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그리스의 최대 야당인 이제 급진좌파 연합, 시리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앞에, 여러분들 보시는 이제 사진이, 그 시리자 당사 앞에서 탈당한, 그 의원의 모습인데요. 이 시리자, 그러니까 급진좌파 연합이 이제 시리자인데, 이 시리자의 그 정치적 리더가 그 미국의 월가 출신 카셀라키스예요. 카셀라키스 대표의 반기를 들면서 의원들이 대거 탈당을 했어요. 그게 이제 11월입니다. 11월. 그래서 그 전 노동부 장관도 포함이 된
탈당한 인원이 뭐 한 9명 정도, 이 시리자, 급진 좌파연합을 이제 탈당을 선언했다고 하는, 그래서 상당한 정치적인 변화가 그리스에서도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탈리아, 뭐 핀란드, 스위스, 그리고 그리스 등에서 이제 우파 보수 정당이 이제 연달아서 집권에 성공한 것과는 또 대조적으로 이제 유럽의 좌파 세력들은 이제 결집력이 굉장히 또 약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유럽에서 우파 정당이 보수 정치의 물결로 이 거세지는 이유는, 그 이유를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국제 정세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얘기는 이미 세계 경제가 장기간 불황기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고, 뭐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뭐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유럽 각국의 국민들이 이제 고통을 겪고 있는데, 특히 이 유럽 시민들, 유럽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더 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로부터 받는 에너지, 그다음에 곡물 자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몸을 겪겠죠. 지금의 세계 경제 불황의 이제 그 원인이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그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가까운 유럽이 이제 타격을 받고 있는 데 있어서 이렇게 우파 보수 정당의 약진이 나타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런 불경기에서는 정부가 예산을 긴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인플레를 막기 위해서는 화폐 발행도 줄여야 됩니다. 근데 이런 정책 기조는 좌파 정당이 집권하면 안 되거든요. 좌파 정당은 이제 큰 정부, 그리고 돈을 많이 푸는, 우리도 문재인 정권 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가 부채가 굉장히 늘어났는데, 이런 불경기 때는 우파 정당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최소한의 국가 예산을 운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적은 예산을 지출하고 국고 낭비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유럽 국가의 많은 국민들이 우파 보수 정당을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한국 정치로 돌아보면, 한국 정치는 이제 현대 정치를 돌아볼 때 적어도 이 온전한 민주주의 시스템이 돌아간다고 볼 수 있는 나라들에서 나타나는 정치 문화가 뭐냐면 이제 진영 정치거든요. 진영 대립은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진영 대립은, 진영 정치는 나타나기 마련인데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진영 대립 또는 진영 정치가 너무 극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영 정치는 그 특징이 뭐냐면 어떤 특정의 인물이나 또 어떤 집단, 또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판단을 낼 때 그 기준이 그 대상, 어떤 인물이나 사건이 어떤 진영에 속해 있는가를 다른 것부터 우선해서 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되는 메시지보다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를 더 우선으로 보고 그 메신저가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보편타당한 가치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를 보고 그 메시지가 얼만큼 당면한 사회 문제라든지 아니면 국가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고 어떤 완결된 국가 구조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의 매개체로 기능을 하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 메신저를 전달하는 사람을 본다는, 메신저를 본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 진영 논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진영 정치가 단시일 내에 바뀔 수 없다는 이제 그 현실적인 제약을 생각을 해보면, 자, 그렇다면 이제 한국의 보수 정치를 대표하고 있는 이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보수 정치는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정치 지형이 만들어져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장이 되고, 그리고 지금 남북과 지금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라든지 전쟁 그 위협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또 여러 가지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한국의 진영 정치 지형에서 보수 정치의 문제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뭐냐? 보수 진영의 아젠다 설정과 의제죠. 아젠다 설정과 대안 수립 능력이 진보 진영보다 상당히 낮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기본소득 같은 겁니다. 이재명이 기본소득을 굉장히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이 기본소득의 출발은 이 보수적인 경제학파인 신고전
좌파 경제학 에서 나온 주장이거든요. 그 핵심 내용은 그거예요.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축소하면서 대신 그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국민에게 또는 대상자에게 전달되는 급부를 기본소득으로 대체하자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부의소득세거든요. 네거티브 인컴 텍스라고 해서 이 부의소득세가 기본소득과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소득 계층의 개인이나 이제 가족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어떤 이제 그 현금 또는 이제 재무적인 어떤 원조를 급부 형태로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만드는 건데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그 기본 생계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생계 수준 이하의 소득을 나타내는 이 어떤 그 납세 신고를 할 때 나는 우리 집은 나는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없다. 그랬을 때 이제 저소득층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이 이제 부의소득세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왜 시행을 하냐면 세금을 깎아주는, 그러니까 감세를 해주면 경제적인 부담이 줄기 때문에 저소득층들에게 굉장히 큰 경제적 그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이제 감세만으로 빈곤계층을 구제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 저소득층들에 대한 소득 보장이면서 동시에 이제 사회보장 대책에서 예산을 줄이는, 예산 낭비를 줄이는 아주 합리적인 방안으로 이 부의소득세가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의소득세를 조금 더 확장한 게 이제 기본소득이에요. 근데 이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의 정부 또는 정치인들이 지향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재명이 소속해 있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정부를 지향하는 이제 좌파 진보 진영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보수 우파의 정책에서 나오는 기본소득을 지금 좌파 진영에서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이제 아이러니가 나오는 거죠. 그게 뭐냐? 결국 정치의 주도권을 쥐겠다고 하는 거죠.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좌파 진영에서 정치의 주도권을 쥐겠다. 즉 보수의 아젠다까지도 우리는 가져간다. 그러면 이런 그 진보 정치 세력에 대해서 보수 정치 진영이 가지고 있는 정책이 뭐냐? 현재는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수 정치의 문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보수 진영은 정치적 승부를 아젠다가 아닌 담론과 프레임으로 정치적 승부를 거는 진보 전향보다 그 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모든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 의제로 승부를 걸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책 의제로 승부를 보기보다는 특히 이 좌파 진영은 담론과 프레임으로 그 정치적인 주도권을 항상 끌고 가려고 해요. 뭐 담론 문제를 살펴보면 보수 진영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안보 문제에 치중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좌파라든지 뭐 이제 진보 진영에 있는 정치 세력들에 대해서는 이제 종북, 뭐 친북 또는 빨갱이 뭐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주도권을 유지해왔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진보 진영 같은 경우는 뭐 환경이라든지 특히 이제 노동, 뭐 인권, 뭐 이런 뭐 여성 이런 이슈에 대해서 아주 독점적으로 그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아주 우위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안보 프레임, 보수가 지금까지 그 주도권을 유지해왔던 안보 프레임을 단순한 그러니까 친북 분자들 또는 이제 북한에 대해 기본적인 반대 이런 어떤 단순한 안보 프레임을 넘어서서 이제 통일 아젠다와 그거에 대한 대안 수입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수가 빨갱이 담론이라든지 그런 어떤 반북 프레임에 머물지 말고 더 큰 아젠다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보수 정당을 묘사했던 말들이 뭐 반북, 뭐 북한에 반대한다. 그리고 반개혁, 개혁과는 동떨어진 정당이다. 그리고 반민주, 전혀 민주주의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정당이다. 이게 이제 보수 정당을 묘사하던 그런 말들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런 틀에서 보수 정당이 벗어나야 돼요. 뭐 반북이니 반개혁이니 반민주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묘사를 하는 어떤 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어떤 것들을 지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런 부정적인 용어들은 결국 역사의식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쪽으로 굉장히 편향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평양성이 강한 의미인데, 이제는 보수 정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어떤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어떤 그 담론에 매몰되지 말고 이제는 아젠다 자체를 주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젠다에서 가장 중요한 건 통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보수 정당이 극복해야 되는, 또 반드시 넘어서야 되는 그런 어떤 그 진보 진영에 의해서 덮여진 프레임을 깰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반북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지 말고 통일이라고 하는 좀 더 적극적인 아젠다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통일 문제만 해도 그렇잖아요. 뭐 진보 진영은 민주당은 뭐 종전선언을 하자라고 하죠. 그래서 뭐 종전선언을 하면 이제 북한하고 평화협정을 하는 뭐 그 과정이 프로세스가 이어질 텐데, 결국 평화협정을 한다는 건 두 국가를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영구분단 체제로 가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제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이제 흡수 통일을 거의 이야기를 하는데, 흡수 통일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그 독일인들이, 특히 서독인들이 통일된 이후에 통일 독일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불만들이 가장 큰 게 뭐냐면 너무 많은 세금을 낸다는 거죠. 통일세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서독 사람들 입장에서는 통일이 돼도 자신들에게 특별히 좋아지는 것이 없는데, 자신들보다 경제적으로 더 낮았던, 낙후됐던 동독을 위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서독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이면서 또 한편에 어떤 정부에 대한 불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왜 통일을 했는가에 대한 어떤,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그리고 이제 그 서독 출신과 동독 출신들 간의 어떤 지역 감정, 이런 것들이 흡수 통일 과정에서 독일이 상당히 오랫동안 갈등을 겪었어요. 물론 이제 독일이라는 나라는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선진국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간이 흘러가면서 잘 해결됐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그 당시 1990년대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때의 독일과 너무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흡수 통일이 아닌 다른 통일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정책적으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천명국가로 가는 길, 지금 제가 계속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 천명국가로 가는 길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잡은 주제가 통일헌법이었습니다. 통일헌법과 신당 창당이었거든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보수 진영이 반북 프레임에서 갇혀 있지 말고, 이제는 통일이라고 하는 우리의 국가적, 또 시대적, 역사적 과제를 위해서 어떤 아젠다를 만들 것이냐, 어떤 통일 대안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걸 이제는 공론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젠다 설정 능력이 뛰어나면요, 진보 진영의 담론이나 프레임을 얼마든지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지금은 계속 진보 진영이 계속 이 프레임을 만들어 왔잖아요. 지금 검찰 독재라고 하는 프레임도 결국 진보 진영들이 만들어 왔던 프레임의 하나예요. 지금이 왜 독재 시대예요? 이유는 하나잖아요. 이재명이 여러 이 범죄 혐의로 인해서 재판과 수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 그리고 검찰의 기소를 막기 위해서 쓰고 있는 이 방탄 논리가 결국 검찰 독재라고 하는 프레임이거든요. 이미 진보 세력은 도덕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이 2019년 조국 사태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어요. 거의 민주당은 또 개딸과 같은 팬덤들에 의해서 사이비 종교 같은 집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진보 정치는 이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대안 세력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미 2019년 조국 사태에서 드러났고, 이제 새로운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보수 세력이 등장을 해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 또 통일 국가를 세우는 그런 역사적인 과제를 이루는 정치 세력으로 성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수 정치의 문제를 또 꼽는다면, 보수 진영은 대한민국의 미래 설계의 바탕인 가치와 철학이 없다는 거죠. 현재 국민의힘이 세우고 있는 사회적 가치와 정치 철학이 뭔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치와 철학은 굉장히 긴 내용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세 번째 문제는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보수 진영은 크고 대범한 목표를 위해 자신을 던지는 희생 정신이 없다. 지난 10월 서울 광서구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이제 국민의힘이 만든 이제 해결책이 이제 혁신위원회 아니었습니까? 혁신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제 이뇨한 위원장이 이제 임명이 돼서 그동안 이제 굵직굵직한 혁신안 5개를 이제 권고 및 발표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다선 중진 의원들과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이제 핵심 인사들의 그 험지 출마를 권고를 했지만 대상자들은 강한 반발을 하고 있죠. 뭐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도 버스가 90대가 넘는 버스를 동원해서 4,000명이 넘는 지역의 주민들을 불러놓고 세과시를 했고요. 뭐 이런 것들. 근데 이렇게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안에서 혁신위의 그 혁신안 권고에 크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는데 오히려 일반 시민들이 보는 이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에 대한 호응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당을 위해서 보수 정치의 혁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겠다는 그런 대범한 정치인들이 이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에 없다는 건 참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무슨 비전이 있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재명이 지역구로에 있는 계양을에 출마를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나지 않은 걸로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국민의힘의 그 혁신을 이끄는 혁신위원회와 그리고 이제 이뇨한 위원장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국민의힘보다 더 높아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한 30% 내외인데, 오늘 갤럽 조사를 보니까, 이뇨한 혁신위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높아요. 42%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11월 4주차, 여론조사인데요. 제가, 갤럽의 여론조사를 상당히 신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번, 설문 내용에 보면, 뭐, 대통령, 그, 정책 지지와 그리고 정당 지지율에 함께 이뇨한 혁신위에 대한 지지와 이준석 신당에 대한 지지가 새롭게 문항에 들어갔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이끄는 이제 혁신위에 대한 그, 이 지지도 조사가 있었는데 질문이 이거예요. 귀하는 이뇨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혁신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했더니 11월 넷째 주 21일부터 23일까지 조사한 내용인데요. 전체 조사 대상자가 1,100명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응답자들 중에서 잘하고 있다가 42%, 잘못하고 있다가 39%. 네,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가 42%면 상당히 높은 거죠. 근데 이제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이건 제가 그 갤럽 여론조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캡처를 제가 떤 겁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중심 신당 창당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준석 중심 신당 창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에서 전체 조사 대상자 중에서 응답자의 비율을 보면 좋게 본다가 38%, 좋지 않게 본다가 48%. 그러니까 부정적인 대답이 더 높죠. 그 중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놓고 봤을 때 좋게 본다가 18%, 좋지 않게 본다가 74%.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이준석 신당에 대한 부정적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거죠. 저는 이준석에 대해서는 저는 관심 밖의 인물이라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이제 없습니다. 이렇게 그 국민의힘의 혁신위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변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이렇게 보수 정치의 문제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유럽에 지금 불고 있는 이 보수의 물결이 한국에서도 아마 불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럽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세계 경제의 불황이라고 하는 것이 유럽의 문제만도 아니고 특히 세계 경제에 굉장히 민감한 우리 이 한국 경제도 이런 어떤 불황이 계속될 경우에는 유럽처럼 작은 정부와 긴축 재정을 통해서 좀 더 새로운 정책을 지향하는 보수 정치를 선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래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새로운 보수 세력이 절실하다는 거죠. 이 보수 정치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한국 정치는 국민들에게 밝은 미래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그래서 2024년 22대 총선은 대한민국의 정말 미래가 걸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이고요. 뭐 이대로 두 당이 대결을 하게 되는 총선일 경우에는 뭐 결과는 뭐 어떻게 되든 상당히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보면 내년 총선 이유가 사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치 세력들의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 선거 결과로 나타난 그 상황을 놓고 정말 우리가 어떤 대안을 찾아야 할지는 아마 총선 이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